안녕하세요, 소클쌤입니다. 요즘 부캐라는 용어가 유행이라죠? 제 부캐는 소클쌤 혹은 소클요정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지난번에 제가 올린 정경화, 정명훈, 정명화 연주자들의 어머니 고 이원숙 님에 대한 영상 잘 보셨나요? 그런 훌륭한 어머니 밑에서 우리나라를 전 세계에 알린 최초의 여성 음악가인 정경화 씨는 어떤 사람으로 자랐을까요? 바이올리니스트 정경화 씨가 말하는 그 어머니, 그녀의 심경은 어떤지 오늘 한번 들어보시죠. 요즘에는 세계 각국의 무대에서 한국 음악인들을 만나는 게 굉장히 흔히 있는 일이에요. 그만큼 우리나라 연주자들이 재능이 있고 전 세계에 널리 퍼져 있다는 뜻이죠. 그런데 정경화 씨가 처음 음악을 접했던 1960년대 한국에서는 음악 교육에 대한 개념이 아예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진지하게 음악을 가르친 사람도 별로 없었고 무엇이 좋은 음악 교육인지에 대해서도 우리나라는 그만큼 무지했다는 거죠. 그래서 무엇이 가능했냐? 개인의 희생, 노력, 무엇인가 잘 모르지만 일단 열심히 노력하고 보자. 그리고 물론 그 개인의 천재성으로 성공 여부가 좌지우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정경화 씨는 2살에 이미 정확한 음감을 나타냈다고 해요. 그리고 4살에 언니 오빠들을 따라서 피아노를 시작을 했는데 아니 피아노에 앉기만 하면 꾸벅 조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피아노를 할 제목이 아닌가 이렇게 어머니가 생각을 하셨는데 6살 때 우연히 바이올린을 접하였는데 나중에 정경화 씨가 회고하기를 그때 내 인생에 있어서 운명적 첫사랑을 만난 것 같았다 라고 말했습니다. 1957년 바로 한국이 전쟁으로 폐허가 되고 아직 채 회복이 되지 않았던 그때에 정경화 씨는 9살 때 서울시립교향악단과 협연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 이후에 이화여대에 미국의 오케스트라가 와서 내한 공연을 하는 중에 어린 정경화 씨가 짧게 연주를 할 기회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때 연주를 보고 미국 음악 전문 잡지인 뮤직 아메리카에 한국의 신동이라는 기사가 났다고 합니다. 정경화 씨가 이렇게 신동으로 이름을 날릴 때 우리나라는 어떻게 반응을 했냐? 물론 막 치켜 세우면서 일본과 동남아에 문화사절단 동원을 하기도 했다고 해요. 그러나 정작 정경화 씨가 13살 때 미국으로 이민을 가려고 비자를 신청했을 때는 출국 허가를 내주지 않아서 무척이나 고생을 하였다고 합니다. 어이가 없네. 그렇게 어렵게 미국을 간 정경화 씨. 13세에 줄리아드 예비학교에 입학을 해서 이반 갈라미안의 수제자로 들어가게 되죠. 그런데 여기서도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외국인으로서 미국에 산다는 것. 그때 당시만 해도 코레아가 어디 있는지 어떤 나라인지에 대해서도 외국 사람들은 전혀 인식이 없었던 시기죠. 지금이야 비빔밥, 불고기, 안녕하세요, 싸이, BTS, 김연아 말할 거 줄줄이잖아요. 하지만 60년 전엔 그게 가능했을까요? 제가 미국을 간 1989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때는 동양인들을 보면 다들 코니찌와라고 인사를 했지 한국인 그러면은 안녕하세요라고 하는 사람들이 아주 가끔 있었지만 거의 다 일본인으로 생각을 했어요. 헐. 왜냐하면 일본은 소니, 파나소닉 여러 가지 그런 브랜드로 국제적으로 외국 나라에 어필을 하고 있었거든요. 정경화 씨가 미국을 갔을 때는 훨씬 심각했죠. 경화라는 이름이 굉장히 발음하기가 힘든데 외국 사람들이 어떻게 발음할지도 몰라서 자신의 이름을 잘못 발음하는데 그게 잘못됐다고 다시 얘기해주지도 못할 정도로 굉장히 수줍음을 많이 탔다고 합니다. 제 이름이 뭔지 아시죠, 여러분? 윤경이잖아요. 미국에 갔는데 윤경을 발음을 못해요. 고등학교 때 선생님이 제 이름을 부르는데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야운펑 이로 발음을 하셨습니다. 지금은 제가 웃을 수 있지만 그때는 얼마나 창피하고 그게 나라고 손을 들어야 되는데도 들지 못하고 그렇게 주눅이 들었었던 생각이 나네요. 정경화의 스승인 갈라미안은 굉장히 제자를 아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여성이 성공을 하거나 혹은 결혼 후 꾸준히 성공적으로 자신의 연주 커리어를 이어나가는 사람이 많지가 않았어요. 거의 없었다고 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스승은 별로 정경화에게 큰 기대를 걸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사실은 어디서 알 수 있냐? 정경화가 리벤트리트 콩쿠르에 나가겠다고 하니까 갈라미안 선생님이 이러셨어요. 내 딴 제자 핑커스 주커만도 나가는데 여자인 널 과연 걔네들이 붙여줄까? 우승시켜줄까? 라고 만류했다고 해요. 선생님의 예상대로 콩쿨 여정은 험난했습니다. 일단 핑커스 주커만은 당시 미국 바이올린계의 대부인 아이작 스터른의 후원을 받고 있었던 연주자였어요.
당연히 이 사람을 1등 시키는 게 그 사람들의 목적이었겠죠. 그리고 원래 결승 연주는 보통 제비뽑기로 순서를 정하잖아요. 그런데 심사위원들이 그냥 임의로 이 동양의 작은 아이에게 1번을 줘버리자. 어이가 없네. 그래서 정경화 씨가 1번으로 연주를 하고 들어왔다고 해요. 굉장히 훌륭하게 연주를 하고 들어왔습니다. 심지어 그때 핑커스 주커만은 연주 중에 긴장을 한 탓인지 실수가 있었다고 하는데 아이작 스턴의 입김인지 심사위원들이 어떻게든지 정경화를 우승시키지 않으려고 기를 썼다고 해요. 그래서 콩쿨 역사상 유례 없이 결승 연주를 한 번 더 치르게 되고 이때 정경화와 핑커스 주커만이 공동 1위를 하게 되는 사건이 발생을 하죠. 하지만 이후에도 당시 음악계 전 세계적으로 많은 파워를 가지고 있던 유태인들의 커넥션으로 핑커스 주커만은 승승장구를 하였고 정작 정경화 씨에게는 그렇게 많은 연주 기회들이 들어오지 않았다고 해요. 연주자로서 어릴 적 어머니로부터 받은 영향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정경화 씨가 어릴 적에 바이올린 연주를 엄마 앞에서 했는데 어머니가 그러셨어요. 와, 너 눈물 쫄쫄 나게 연주하는구나. 그래서 정경화 씨가 생각을 했대요. 아, 사람에게 눈물이 쫄쫄 나게 연주를 하면 그게 좋은 거구나, 잘하는 거구나. 그래서 평생 그렇게 온 감정을 담아서 연주를 하신다고 합니다. 어머니에 대해서 한마디로 정의를 한다면 어머니는 상당히 에너지가 많으신 분입니다. Positive thinking 이라고 있죠. 그런 긍정적인 마인드의 소유자였죠. 아마도 슬럼프에 내려갈수록 위기가 닥칠수록 더 긍정적이셨어요. 센스가 굉장히 섬세하고 육감이 아주 발달되셨죠. 그리고 대단한 교육가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도와주셨고 자식들에게 그리고 나에게 너무나도 많은 사랑을 주신 분입니다. 당신의 담대함, 그것은 과연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어머니를 제가 빼닮았다고 해요. 그건 제 생각엔 타고난 것인 것 같아요. 제 성격은 수줍음이 많으나 옳지 않다고 생각하면 화를 분명히 내는 성격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sense of justice, 이건 아니다, 이건 그렇다, 이런 거에 대한 의식이 분명한 거죠. 어머니는 행동으로 믿음이 무엇인지, 노력이 무엇인지, 또 정직과 겸손함을 몸소 저에게 보여주신 분이에요. 어머니는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셨습니다. 화도 복이 될 수 있다는 낙천주의의 소유자였죠. 제가 어릴 적 이화예종 콩쿠르에서 탈락한 적이 있어요. 그것도 예선에서. 너무너무 창피해서 부모님을 볼 낯이 없어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있는데 어머니께서 그러셨어요. 이번에는 너가 연습이 부족해서 안 된 거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말고 다음 콩쿠르에서 잘해보자. 그때 얼마나 너가 잘하겠니? 라고 용기를 주셨어요. 어머니는 한 번도 너 왜 이래서 안 돼?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항상 너 할 수 있어! 라고 용기를 부어주셨죠. 제가 줄리아드에 갔을 때 너무 잘하는 애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기가 팍 죽어서 집에 와서 어떡하지? 정말 큰일 났구나 하고 걱정을 했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그러셨어요. 너가 연주하는 맨델스존 협주곡은 그 어느 누구에게도 떨어지지 않아. 남들이 서너 개 잘해도 너 이거 한 가지 잘하니까 하나씩 해나가면 돼. 그럼 금방 따라잡을 거야. 저희 어머니는 저에게 그 누구와도 같이 되라 라고 한 번도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왜? 예술은 도달 못하는 거잖아요. 무지개를 쫓아가듯 쭉 그냥 퍼져나가는 거잖아요. 시작은 있지만 끝이 없이 끊임없이 발전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생각합니다. 항상 끊임없이 발전해야 한다. 그리고 그렇게 계속 발전해야 신비스럽게 연주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후 바이올리니스트 정경화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콩쿠르 이후 1970년대에 차이콥스키 협주곡으로 데뷔를 하게 됩니다. 이것도 어떤 연주자의 대타로 우연히 잡은 기회인데 지휘자였던 앙드레 프레빈이 뭐 굳이 연주를 하냐 취소하자, 뭔가 뿔이 나고 심경이 꼬였던 것 같아요 라고 했는데 정경화가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가 얼마나 잘하는 오케스트라인데 리허설을 꼭 잘하고 많이 해야 하냐, 그냥 연주하자 이러면서 그 기회를 잡았다고 해요. 그리고 그 연주로 온 세상의 이목을 받게 됩니다. 참 감사한 일이죠. 그리고 클래식 명문 레이블인 EMI 또 데카에서 수많은 앨범을 발매하고 본격적으로 한국을 알리는 최초 여성 음악가로 완전히 정상의 자리에 우뚝 서게 됩니다. 그러던 중 그녀에게 큰 위기가 닥치죠. 바로 2005년도에 왼쪽 손가락에 부상을 입게 되면서 감정적 은퇴를 하게 됩니다. 원하지 않았지만 손을 쓸 수가 없어서 악기를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지만 그리고 5년 후 2010년에 아슈케나지가 지휘하는 필하모니아 오케스트라와 함께 브람스 바이올린 협주곡을 연주함으로써 완전하게 재개하게 됩니다. 다시 무대로 돌아온 바이올리니스트 정경화 씨. 2016년에는 평생의 소원이었던 바흐의 무반주 바이올린 소나타 파르티타 전곡을 레코딩하고 그 작품들로 전 세계 투어를 하면서 따뜻하고 위로를 주는 음악을 계속해서 들려주고 있습니다. 손 부상으로 5년가의 공백, 그 후 2010년도에
다시 무대에 오르실 수 있었던 계기는 무엇일까요? 아마도 긍정적인 인순간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늘 긍정적이었던 저희 어머니, 그 어머니의 영향을 많이 받았던 거죠. 저희 어머니는 저에게 제일 힘든 일이 있을 때가 제일 좋은 길을 바라볼 수 있을 때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너무 힘들 때는 다른 것을 쳐다보지 말고 공부에 전념하라고 하셨죠. 그것이 저에게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됐던 것 같아요. 손을 다쳤을 때도 좌절하지 않고 제가 할 수 있는 일, 즉 학생들을 가르치고 많은 다방면의 생각들을 하면서 지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기간이 저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삶의 목표는 무엇인가요? 제 인생에서 어머니는 정말 중요한 분이세요. 항상 인생이 앞으로 펼쳐나갈 수 있게 무엇인가를 찾아주신 분이죠. 어릴 적 어머니께서 인생은 한 폭의 그림인데 그리다가 마지막 단계에서 이 그림은 안 된다고 쫙쫙 그어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냐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 말이 굉장히 저에게 인상적이었고 아직도 그 말을 생각하며 지내죠. 저는 그때 생각했어요. 내가 어떻게 그림을 그려나가야 할까? 지금 10대 때 죽어라고 노력을 하면 40대 내가 원하는 그림이 그려져 있을까? 그래서 저는 매 순간 그림을 그리듯 음악을 해봤어요. 지금은 체력이 안 돼서 완벽하게 연주도 안 되고 음도 빠지고 활에서도 지저분한 소리가 날 때가 있는데 옛날에는 그게 너무 수치스러워서 머리를 막 쥐어뜯었다면 이제 그런 시기는 저에게 지난 것 같아요. 매번 제 연주는 마지막 연주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아름다움을 다 관객에게 주려고 저는 노력을 해요. 관객분들도 그 누구나 항상 몸부림치며 힘든 분들인 걸 제가 알기 때문이죠. 제가 하는 음악은 위로입니다. 그게 연주자가 마땅히 전달해야 될 메시지고 저는 1000% 노력을 해왔어요. 제가 제일 사랑하는 건 바로 여러분, 관중입니다. 오늘 제 영상이 좋으셨으면 주변에 널리 공유, 아시죠?